이제 제가 동물 실험 직접 했어요. 혈추류 매트라고 하는 쥐로 뭐 한 1년 동안 매트와 눈을 마주치면서 했었던 그 너무 눈이 마주쳐져요. 동물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안전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전제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딸리도마이드입니다. 50년대 후반에 이제 입덧 방지제로 처방이 돼서 또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입덧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요. 마우스, 레트, 뭐 토끼 다 했는데 동물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약을 투여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지기형인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완벽하지 않구나를 너무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네, 안녕하세요. 망건당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과학감성 심채경입니다. 요즘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화학물질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생활 안에 위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 생활 속에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막아볼 수 있는 이제를 고민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30여 년씩이나 환경 또 생명의 안전 이런 것들을 연구해 오신 독성학 분야의 대가신 서울시립대학교 최진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에서 환경독성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최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성학이라는 분야가 좀 낯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름을 들으면 독성학이니까 독에 관련된 것이겠지. 뭐 거미라든지 그런 독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뜻이 맞나요? 어떤가요? 일단 화학물질이 생체 내에 미치는 나쁜 영향, 악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장기에 어떤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독성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으로, 독성학의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독성을 연구를 해서 어떤 물질이 독성 물질이다라는 걸 알게 됐으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그 화학물질들을 규제하고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연구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성학이 제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성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거를 다루고 있고 우리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구나 사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독서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독성학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생소하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신약 후보 물질들의 뭐 부작용이나 독성을 밝히는 것도 독성학의 가장 중요한 파트고, 법의학에서 어떤 범죄 현장의 사인 규명도 독성학의 개념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안전한 그 식품을 이제 섭취하는 것도 식품 안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환경 독성학은 환경 오염 물질이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대기, 뭐 미세먼지, 뭐 요즘 문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람한테 그다음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독성학의 분야라서 정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든 분야에 저는 독성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날씨를 보거나 이럴 때 바깥 상황들이 좀 환경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다의 해양 동물들이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기사로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법이 절대로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법은 그거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따라가고 미리 뭘 하는 게 좀 범죄보다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환경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리 뭘 알아보는 게 가능할까요? 딸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약물 사고 이것도 그렇고 성면이 뭐 폐암을 일으킨 사건 옛날엔 정말 많이 썼는데 맞아요. 어느 날부터 서면 안 된다고 모든 건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네. 경우도 모든 그런 큰 그런 사건들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물질이나 그 제품을 개발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편리하니까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무언가가 네네. 나서 이제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인 획기적이다. 제품이다. 그리고 막 네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네네네네. 사용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몰랐던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나면 그때 독성 평가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때 그 물질을 규제를 하는 그런 패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가 가능한데 뭐 시간이나 자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축소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본질적으로 그런 걸 미리 모든 걸 예측한다는 게 그냥 불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 있는 화학물질 수가 뭐 수십만 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어떤 독성, 유해성을 알고 사용하는 물질은 거의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통계도 이 책에 좀 썼었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거의 모르고 그냥 쓰는 거더라고요.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를 모르고 쓰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런 거라서 하나씩 다 하기가 일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쓰다가 이렇게 사고가 한 번씩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는 엄청난 이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다임 사후 처리식은 안 되겠다 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그 선 규제로 어떤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노후 데이터 노후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로 작성을 했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그게 예전에는 그냥 팔고, 그 다음에 일단 팔고, 일단 승리 팔고,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거고, 거의 이제 나면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단 어느 기본적인 독성 정보를 다 같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노후 데이터, 노후 마켓이거든요. 데이터 없으면 시장이 없다. 안전하다고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팔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껏 그게 안 되고 안 있었다는 됐었어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돼서 계속 이렇게 그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다가 이런 사고 계속 나고 그다음에 또 과학적인 증거가 우리가 있는 환경과 이런 우리의 건강,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많이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게 더 강력하게 오게 된 거죠. 독성학자라고 하면은 그냥 연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환경 오염과 이런 화학물질 사고들이 이제 이 독성과 연결돼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왜 환경 문제가 지금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걸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느냐. 우리 건강, 우리의 웰빙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과학이 이제 독성학인데 이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그 독성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화학물질 규제를 만들고 하는 부분도 같이 중요하다. 양쪽이 다 있어야 실제 학문적으로 얻어진 결과가 이 사회에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에서만 있는 연구자가 아니라 뭔가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의 모든 독성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독성학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쭤봐도 돼요? 제일 큰 학회가 미국 독성학회 SOT라고 하는 학회인데 그 학회가 하게 되면 한 7,000명 정도가 모이는 학회,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또 환경독성학회, 여기도 한 2,000~3,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분야가 있는데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는 커뮤니티가 더 작죠. 한국 독성학회가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있고 수백 명의 규모인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경독성학, 독성학
연구를 시작하고 했을 때 20여 년 전인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학회가 커져서 네. 몇백 명의 이런 학회입니다. 책에서 책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제목의 멋진 표지를 가진 책을 좀 내셨는데 사실 약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좀 잘 짜여진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유전자는 총알이고 환경은 방아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환경이 뭔가 이제 트리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특징들이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그 챕터에서 지금 처음에 쓴 게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도 20년도 더 전인데 그때는 거의 그게 이제 인류가 달에 착륙한 우리 신채근 박사님 달 연구하니까 달에 착륙한 그런 사건과 비견될 만한 엄청난 일이다. 우리가 인간 그 유전자 지도를 다 밝혀서 우리는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생명의 어떤 엄청난 그 진보가 있었고 기대가 부풀었는데요. 그 후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WHO에서 이거 어떤 약간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는 인체 질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적다. 10% 미만이다라고 숫자가 나왔어요.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퍼센트가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된 거예요. 좀 안타깝죠.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질환이라든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전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Gene and Environment Interaction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환경이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전자가 10%라고 하는 게 유전 10, 뭐 환경 90 이런 뜻이 아니라 유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유전자는 타고났지만, 그게 이제 유전자는 총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경이고, 그래서 환경을 잘 관리하면 혹시라도 좀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그런 병이 생기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좀 희망적인 거예요. 유전자는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이 우리의 건강과 어떤 질환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뭐 GWAS, EWAS 얘기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실험 이야기 중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동물 실험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연고부터 시작해서 약이나 이제 주사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같은 건물에서 그 비글들을 데리고 동물 실험하는 실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글들이 동물 실험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얘네들이 너무 성격이 좋아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날 주사를 놓고 막 힘들게 괴롭혔잖아요. 사실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다음날 그 실험자가 또 가면은 반갑게 꼬리를 친다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래서 그러면 비글이랑 인간이 얼마나 비슷한가도 중요하겠지만 비글이 그냥 실험을 하기가 쉬워서 선택을 한다면 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얘한테 실험해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동물 실험 많이 줄어들었죠. 안 하겠다고 교수님 생각하셨고. 그 부분이 사실 비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비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활발한 애를 케이지 안에 계속 놔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룬 챕터가 그 2부에 이제 그 생명 너머 연구하기가 이제 동물 대체 시험까지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독성학자고 독성학의 기본이 이제 독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것이 이제 그 동물이고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2부의 제일 첫 장에 나는 다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썼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동물 실험 직접 했어요.
포유동물이죠. 이 네. 혈취류 레트라고 하는 쥐로 뭐 한 1년 동안 신장 항암제 후보 물질인데 그 항암제 후보 물질이 혹시 심장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이제 연구를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고 힘들었거든요. 레트와 눈을 마주치면서 했었던 그 눈을 너무 마주치면 안 눈이 돼요. 마주쳐서요. 눈을 보고 있으니까요. 안 볼 수 없죠. 아, 보게 네네. 되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실험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독성학계뿐만 아니라 전 생명을 다루는 그런 연구 분야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안 돼요. 네. 그게. 그래서 동물 실험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동물 실험을 루틴하게 해온 것은 사실이고.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관습적으로 해온 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꼭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요. 네, 네.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제가 여기도 썼지만 동물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동물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인간의 안전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데 그 전제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도 인체에 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무수히 많고요. 사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딸리도마이드입니다. 네. 50년대 후반에 이제 있던 방지제로 산모들한테 처방이 돼서 또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예, 입덧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60년대긴 하지만 동물 실험 다 했습니다. 마우스, 레트, 네. 뭐 토끼 다 했는데 동물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약을 투여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지기형인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 실험이 완벽하지 않구나를 너무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그 후로 이제 약물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 실험이 그렇게 인간을 잘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 그런 이런 사고들이 쌓이면서 제고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면 안 된다. 뭐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지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에 말씀드린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이제는 노 데이터 노 마켓이니까 독성 실험 데이터를 이제 내야지 마켓 쓸 수 있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다. 그럼 이제 그 독성 실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물 실험이니까 동물 실험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또 된 거예요. 역설적이죠. 또 그렇게 됐네요.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팔 수 없다고 하니까. 네네. 뭐 거의 진퇴양난의 이런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또 동물 실험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물 윤리 부분, 동물권도 점점 훨씬 더 강화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가 맞물려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네요. 독성학계, 근데 독성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을 시험하는 모든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이 인간의 봉착이 되어서. 근데 동물 실험이 만약에 꼭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90% 이상이 맞지 않는다 사람한테. 그럼 대체 이거를 이렇게 잔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걸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 90%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까지 왜 한 거예요? 네, 그 90%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25년에 동물 대체 시험법을 동물 시험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전임상 시험에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면서 FDA가 스스로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그런 독성 자료들, 신약을 이제 그 승인받으려면 FDA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신약 개발 단계가 이제 크게 보면 사람한테 하기 전에 전임상 동물 실험, 실험이나 다른 데이터를 내고 그다음에 그걸 통과한 약물 후보 물질이 임상을 가는데 그거를 통과한 약물의 90%가 임상을 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면에서 90%라고 하는 거거든요. FDA의 데이터가. 근데 뭐 전체적으로 동물 실험이 90%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산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거의 또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자체가
그러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한 실험을 하지 했을 텐데.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환경청, 환경보호청과 그다음에 미국의 NIH는 이제 보건원, 네. 거기에서 또 같이 비슷한 시기에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나 생명과학에서의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네. 그런 선언을 합니다. 또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연구자나 업계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가면 맞아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세계 대표적인 규제 기관에서 FDA, EPA, NIH가 동시다발적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가야 된다. 포커스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동물 시험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네요.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 다 그 세계 규제 기관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왔고요. 이게 굉장한 시그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독립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네.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국이라는 그렇죠. 나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사실 방향이다라고 네네. 제시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큰 사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넘어서서 어떤 네. 정책적인 어떤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그 이후로 이제 우리도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네. 그리고 뭐 식약처, 네. 농림부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는 이런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러한 선언들이 실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유럽이 좀 규제의 그 세계 리드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분야에서 환경, 보호, 예, 동물 이런 예, 거. 여러 분야에서 리드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분야도 유럽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학물질 규제도 유럽의 규제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뭐 이제 서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의 그 화학물질 규제 제일 큰 규제법이 리치라고 하는 규제법인데 그 규제법에서 이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나 이런 정책이 이제 새로운 시험법, 동물 대체 시험법 그거를 이제 NEMS라고 하는데요. New Approach Methodology. 발음 궁금했어요. 남스, nem스 뭐 이렇게 NAMS. 쓰는데 유럽 연합에서 이제 그 용어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유럽의 그 리치법에서는 최대한 NEMS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법이 이제 화평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화평법에서도 이제 동물 대체 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뭐 이런 수준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에서 딱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일단 좀 정해져 있다. 네, 실제로 대체 가능한가도 연구가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동물 실험으로 해결되었던 많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동물 실험 이제 진짜로 실험을 동물한테도 하고 사람한테도 하고 이랬던 거는 실험 말고는 뭐 알 길이 없어서였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요즘은 좀 AI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들거든요. 근데 이 독성학 분야에서 벌써 인공지능을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도입하셨더라고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게 2016년인데요. 그랬군요. 제가 이 책에 쓴 독성학에서의 그 톡스21 데이터 챌린지라고 하는 독성학의 AI 경진대회가 2014년에 있었어요. 그보다 2년 먼저. 전에. 그렇죠. 근데 그거 알면 그래요? 엄청 선진적이네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파고는 모든 사람이 알지만 톡스21은 모르거든요. 찻잔속이 폭풍이거든요. 저는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거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중요한 사건이어가지고 이거를 모르다니 막 이렇게 썼어요. 독성학을 실험으로 하는 독성학이 아니고 이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대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독성 예측을 하려면 독성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학습해서 AI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독성 정보를 알고 있는 화학물질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맞아. 일단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데이터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 해가지고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네.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방법, 고속 대량 스크리닝 방법으로 데이터를 많이 일단 생산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한번 예측해봐 하는 걸로 이제 그 대회를 만들었고 그 대회에서 뭐 독일 팀이 우승을 했는데 지금하고 비교할 때는 못 되죠. 다를 수 있겠죠. 네. 뭐. 근데 예. 이제 그게 10년도 더 전에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네, 하는 네. 자체는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독성학 분야가 이제 데이터 과학 쪽으로 나가는 어떤 방향타적인 네. 역할을 한 사건이에요. 네. 마치 동물 대체 시험법이 생기면 그게 따라올 것 같았는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법이 나올 때. 굉장히 네네. 좋은 방향을 선도적으로 잘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이제 교수님 직접 실험실 밖으로 나오시게 된 사건 중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게 되겠는데 여기 참여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때가 2011년인데요. 네. 그때 정말 그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죠. 네. 근데 저는 그때는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연구년을 보내고 네. 있어가지고 포털 뉴스를 접하면서 그것의 원인이 어떤 우리가 쓰는 생활학 제품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고는 독성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 모든 독성학자들이 그러셨습니다. 현장이 그래요. 그렇죠. 모든 본인이 독성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용한 것은 94년부터 시판이 됐고 네. 이거는 딱 누구의 잘못이다, 뭐 독성학자의 잘못이다, 아니면 환경부에서 규제를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맞아요. 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었던 것들이 주변에 드러난 후에 그걸 알게 되어서 근데 그 비극이 또 우리 사회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비극적으로 알려준 사건이었고 네. 화학 3법이라고 하는데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뼈아픈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강화되는 그렇죠.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도 좀 충격적인데 그럼 법에서 이제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든지 대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위험한 물질들을 회피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그 물질을 회피한 것뿐이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우리가 아니 이런 물질이 위험했으니까 요거를 안 하자라고 한 건데 뭐 색깔만 바꿔가지고 그럼 이거 안 되면 맞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질이 그 현대 사회를 이루기 그렇죠.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낸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유가 있거든요. 뭐 어떤 쓸모가 있으니까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그 살균을 해야지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한 물에 거고. 물이끼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용도를 하는 다른 물질이 필요하니까 네. 대체제를 만들게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대체제를 만드는데 대체제는 그 기능을 하는 물질을 만드니까 그 기능을 하는 물질은 화학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특성이 결국은 기능도 만들고 효능도 만들고 독성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독성과 효능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능이 높으면 독성도 높을 수 있고 그렇죠. 낮으면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에 락스 엄청 뿌리면 살균 착 되는데 너무 우리까지 힘들죠. 그렇죠. 완전히 없는 거다. 그러면은 효능도 완전히 없으니까 그럼 그 물질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그 물질이 금지되면 구조가 비슷한 걸 만드니까 그렇죠. 똑같이 독성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그 물질은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써요. 그러면 써보니까 또 독성이 있어, 또 발생해. 금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비스페놀 A 아시죠? 네. 비스페놀 A가 환경 호르몬에서 금지됐어요. BPA 아까 프리 제품 BPA 프리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BPA 프리인데 그게 이제 가소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능을 하는 게 또 찝찝한 필요해요. 거예요. 네, 과연 그래서 이게 진짜 프리인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물질, 비스페놀 S, 음. 비스페놀 F가 진짜 만들어졌거든요. A는 독성이 있어서 금지됐는데 SF는 금지 안 됐어요? 그럼 더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S나 F도 A만큼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독성 데이터가 생기니까 그러면 A 금지했어. 그럼 S도 금지, F도 금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더 뭔가 네. 더 확실하고 다양한 규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의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약간 두 개가 다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걸 금지하면 다음을 만들고 그럼 또 이걸 금지하면 또 다음을 만들고 이런 식이니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계속 한 포인트, 원 포인트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서 그 제품을 만들 때 다 물질마다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큰 카테고리로 보면 물질이 얼마나 효능이 좋냐 그 다음에 얼마나 경제성 있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얘가 안전하냐 독성이 있냐 뭐 지속 가능하냐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나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만들 때부터 효능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독성도 같이 놓고 고려를 해서 효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독성이 낮은 것들, 어느 정도 억셉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민을 하는 사회가 돼야지. 그렇죠. 그거를 쓰다가 어떤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처음 하는 게 비싼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이게 책에서 이런 이제 전문 용어를 다루는 방식 또 이제 이렇게 추가 의견을 다는 방식이 저는 좀 마음에 들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책에서 이런 학술적인 용어를 쓰시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주석이 좀 특이한 게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갑자기 참고 자료가 이제 저는 논문에 익숙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참고 자료들은 본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논문은 그렇잖아요. 논문에서 어떤 걸 인용하면 뒤에 이제 참고 자료 목록에 있는 것인데 참고 자료에 뭐 논문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이런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시스템 독성과 연구실 웹페이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를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 참고 자료와 주석들을 다신 겁니까? 독성학의 많은 내용을 사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 일반의 언어로 하기는 어려워서 모든 과학책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본문에 나온 즉각적인 내용들은 이제 주석으로 최대한 했었고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이런 것들은 여기 하나하나로 담을 수가 없어서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로 논문과 뭐 웹사이트 중심으로 이제 뒤에 이제 했습니다. 조금 독성하게 전혀 이제 어떤 처음이신 분은 그거 없이 그냥 내용으로만 보셔도 봐도 되고 관심 있고 진로도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관심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책을 쓰시게 된 게 먼저는 아니고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책도 쓰시게 되신 순서인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뭐를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회적인 문제나 연구 분야에서? 저는 연구자니까 우리 심세영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구자들은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분야를 깊게 하게 되고 맞아요. 하다 보면 빠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깊이 점점 가요. 밖으로 못 그래서 나가죠. 새 외부와 이제 많이 단절이 돼서 맞아요. 자기만의 언어로 논문을 쓰는 연구자로서 쭉 살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논문이 한 뭐 100개 이상 막 쌓이게 되니까 처음엔 논문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 좋고 막 내 그래서 새끼 같고 이거를 논문으로 나오다니 막 이러는데
나중 되면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더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내 연구의 이제 끝은 그러면 논문인가? 약간의 어떤 현타 같은 게 오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30년 지나고 나니까. 네, 네. 내가 진짜 연구하고 있는 게 현장에는 닿아가지 않고 있구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좀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들게 더 돼서. 직접적인 그렇죠. 기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이런 실험실 바깥 활동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실험실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바깥을 잠깐 갑니다. 네.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 이 책날개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써 있는데 최근에 창업을 하셨는데 그걸 안 네네. 쓰셨어요. 네. 보통 이건 이제 기업 홍보를 위해서라도 쓰실 것 같은데. 그 창업한 것도 방금과 같은 그런 이유거든요. 네, 연구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직접 사회에 어떤 구현하는 거는 또 이제 기업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얼마 안 돼서 제가 창업 어떤 그 CEO의 자아가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저 작가가 됐잖아요. 네. 사장님의 자아와 뭐 작가의 작가님도 자아가 됐고 지금 좀 부족해서 그리고 독성학자가 저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목인데요. 완벽한 네. 때는 오지 않는다. 언제 옵니까? 완벽한 때는 어떤 뜻이에요? 네, 완벽한 때는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영영 책을 오지 썼습니다. 않는다. OECD 회의가 내게 남긴 것이라는 그 네. 챕터에서 좀 썼는데요. 근데 꼭 OECD 회의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하면서 연구 내용을 좀 정책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거 하면서 매번 이제 결국은 느끼게 된 것이 처음에는 뭔가 데이터가 완벽하게 쌓이면 그 데이터가 정책으로 이어지겠지라고 하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독성 결과가 완벽해야지 정책으로 갈 수 있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 오지 않더라고요. 완벽할 수는 완벽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뭐 순간에서 느끼고 그러면 완벽한 때 안 오니까 그러면 뭐 영원히 하지 말까? 그게 아니라 완벽한 때는 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가진 데이터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 그래서 동물대체시험법 같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네. 연구하는 방법론이 동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데이터가 모여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작게라도 해보는 게 결국은 조금이라도 어떤 발전을 시키는데 네. 중요한 게 아닌가 네.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꼭 연구뿐만은 아닌 것 같고 꼭 맞아요. 네, 독성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도 그렇고 또 맞아요. 네. 삶의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있는 걸 가지고 네네. 최선의 시작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또 작가이자 또 네. 사회로 한 발자국 나가는데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 중요한 한 문장을 꼽을 시간이 됩니다. 제가 꼽은 곳은 153쪽입니다. 과학에서 완벽한 순간이란 결코 오지 않는다. 작은 변화의 실마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현재 가능한 수준의 과학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몫일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문장은 정말 제가 줄을 다 그어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어쩌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이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기반이 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수님은 어디를 꼽으셨나요? 207페이지인데요. 마지막이네요.
모든 점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 연구의 순간과 삶의 경험이 서로 얽히며 내 안에서 길을 만들어 왔듯 앞으로도 그 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오늘도 다시 새로운 점을 찍어 나갈 것이다. 점선면으로 확장되는 그 이야기 같네요. 네. 제가 사실은 여러 연구를 학생 때부터 쭉 한 거를 네.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거를 가져왔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점을 찍는데 그게 나중 보니까 선이었네. 요즘 말하는 빌드업이었구나. 빌드업이었구나. 빌드업이었구나라는 걸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네. 거가 많았어요. 그때는 몰랐을 텐데. 그때는 그쵸? 우연하게 오기도 하고 왠지 끌려서 하기도 하고 뭔가의 그 기회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음을 가져오고 거의 인생 철학이 쭉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교수님의 그 인생 철학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줄을 굉장히 많이 그으면서 읽었는데 덕분에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작가님, 김희 사장님, 대표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모든 내용이 다 유쾌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좀 읽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독서학 분야를 좀 알리고 같이 소통하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이 컸는데 오늘 신 박사님하고 또 불러주셔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푼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학감성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